지식 OS 손민규입니다. 이번 편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체를 향한 관심보다는 프리드리히 니체를 읽고 쇼펜하우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니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쇼펜하우어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이 인기를 끌면서인데요. 쇼펜하우어의 글 중에서도 삶에 관한 뼈 때리는 조언을 모은 책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직설적이고 소탈하면서도 쓴소리가 주특기인 쇼펜하우어의 면모를 만나기에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조금만 공개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읽어도 반박할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다 다채로운 쇼펜하우어의 시선이 궁금하시다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관계에 관한 삶의 문제 전반에 사이다를 날려주는 쇼펜하우어.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통찰력으로 니체나 프로이트는 물론 일반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삶은 크게 고통과 권태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삶을 향한 맹목적인 의지라고 표현했고요. 삶에는 의지만 있을 뿐 진리나 선함이나 의미 이런 게 없다고 말합니다. 경험 세계에는 뜻도 목적도 없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무라고 주장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이긴 한데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염세적인 세계관이 나왔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삶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1788년 2월 22일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하인리히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금수저?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게 쇼펜하우어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을 이어 부자가 되길 원했지 철학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쇼펜하우어 유년 시절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유럽 여행을 미끼로 걸었습니다. 남아서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든지 나랑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상인이 되든지. 당연히 여행이죠. 쇼펜하우어는 수긍했고 부자 간 갈등도 봉합되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여행 이후 아버지가 급하게 돌아가십니다. 남편보다 20살 어린 어머니 요한나는 가정보다는 출세를 지향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아들 쇼펜하우어를 버리고 사교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길 원했죠. 부모로부터 애정과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젊은 쇼펜하우어는 철학에 매진합니다. 1818년 30살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표하지요.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역작을 드디어 완성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이 꽉 잡고 있었는데요. 쇼펜하우어 홀로 헤겔과 자신이 라이벌이라 생각하며 동시간대 강의를 편성합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모였던 헤겔과 달리 쇼펜하우어 강의에는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수강생이 모였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하죠. 철학사 계보로 보자면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모든 게 신의 뜻이라는 데에서 철학이 조금씩 전진해왔죠. 사유화는 나를 의심할 수 없다. 데카르트. 경험이 지각의 기반이다. 영국의 경험주의. 이 둘을 종합한 칸트. 이성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도덕과 미학적 체험의 기반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이성이 공동체 차원에서도 잘 작동한다고 본 헤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반대입니다. 이성? 뭔 소리야? 삶에는 의미도 목적도 없어. 그냥 살아갈 뿐이라고.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쇼펜하우어는 늙어갑니다. 1850년에 인생을 생각한다 집필을 끝내죠. 이 원고도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출판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제자의 도움으로 겨우 1851년에 세상에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부록으로 생각했지만 이게 나름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말년에 조금씩 명성이 쌓이다 186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은 그의 곁에는 쇼펜하우어의 유일한 벗, 반려견 아뜨만이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쇼펜하우어의 주요 저작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현실 세계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이고 두 번째는
표상인데요. 세상이 객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인식되고 경험되어진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삶을 향한 맹목적인 의지로 살아가지만 욕망은 충족되지 않죠. 그 결과 인간은 불만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진리도 도덕도 없고 삶 자체도 무의지만 그래도 관조와 예술을 즐김으로써 삶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틀이 니체의 사유와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긴 해도 결이 비슷하죠?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4부가 가장 재밌었는데요. 전반부는 다소 딱딱합니다. 아마 목차만 보셔도 감을 잡으실 텐데요. 1권의 소제목이 물질의 인과성을 인식하는 지성, 4권의 소제목은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 감이 오시죠? 자, 이제 본문 몇 구절을 살펴보시죠. 저는 2005년에 동서문화사에서 출간한 세상을 보는 방법 특별 양장판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함께 쇼펜하우의 산문이 실려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가장 첫 문장입니다. 내가 눈을 뜨면 세상이 창조되고 눈을 감으면 없어진다. 이런 인식은 칸트의 인식론과도 크게 다르지 않긴 합니다.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나 그 세계는 시공간적 맥락과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는 게 순수 이성 비판의 요지이거든요. 그리하여 이런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 세계에는 오류도 없고 진리도 없다. 니체를 거쳐 푸코의 계보학적 비판으로 이어지는 지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권의 제목이 표상으로서의 세계인데요. 이렇듯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올바른 인식은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권부터는 인간이 왜 사는가에 관해 다룹니다. 의지이죠. 목표와 한계가 없다는 것이 무한의 노력인 의지의 본질이다. 의욕은 욕구나 결핍이나 고뇌에서 생긴다. 지속적인 만족은 도저히 얻을 수 없다. 우리 삶에는 어떠한 목표도 없고 노력하는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삶을 향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것이 생의 궁극적인 요소다. 인생이 짧은 것을 가끔 한탄하지만 짧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비관적인 글을 썼지만 의외의 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속 한 구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쇼펜하우어가 방어적 비관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방어적 비관주의,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전교 1등 있어요. 아, 나 어제 공부 제대로 못했어. 이번에 시험 망치면 어떡해. 그리고 그 전교 1등은 역시 전교 1등을 합니다. 이런 게 방어적 비관주의자인데요. 쇼펜하우어도 비슷했지 않나 싶습니다. 3.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이걸 인정하면 진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버틸만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열심히 재밌게 살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대책 없는 낙관주의, 긍정주의자에게 삶이 시련을 줘요. 못 버티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텐데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방어적 비관주의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뇌 자체도 불안 등 부정적인 편향에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글이 여전히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라이벌이라 생각했던 헤겔보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많이 읽히는 게 그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